가장 강한 금속이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순간,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들려면 티타늄 5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45톤의 티타늄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인류가 달에 갔던 기술로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80년의 난제, 바로 티타늄 재활용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꿈의 금속을 가장 많이 가진 러시아조차 포기한 이 문제를 자원 한 톨 없는 한국이 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보잉이 무릎 꿇고 에어버스가 고개 숙인 러시아의 티타늄 제국. 그 틈새에서 한국은 어떻게 게임의 규칙을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상을 바꿀 조용한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전 세계 항공사의 CEO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티타늄 수출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보잉과 에어버스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와의 티타늄 거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항공업계만큼은 예외를 요구한 겁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 항공우주 등급 티타늄의 30%를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VSMPO-AVISMA 우랄 산맥 깊숙한 곳 베레즈니키시에 자리한 이 회사는 세계 최대 티타늄 재련소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뼈대, 에어버스 A350의 엔진 부품, F-35 전투기의 동체 프레임까지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푸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티타늄이 석유나 가스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러시아조차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티타늄은 정말 놀라운 금속입니다. 철보다 40% 가볍지만 강도는 2배. 섭씨 600도가 넘는 제트 엔진 안에서도 끄떡없고 바닷물에 수십 년 담가도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우주왕복선에, 미 해군은 잠수함에, 의사들은 인공관절에 티타늄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금속이 산소 흡혈기라는 점입니다. 티타늄을 열처리하거나 용접하면 공기 중 산소와 미친 듯이 결합합니다. 그러면 딱딱하고 바삭한 사나막이 생기죠. 마치 초콜릿이 아니라 유리를 깨무는 것처럼 티타늄은 산소를 흡수하는 순간 강철에서 세라믹으로 변합니다.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 산산조각 나는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티타늄 가공은 악몽입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불활성 가스로 둘러싸인 채 칼날 하나하나 신경 쓰며 깎아야 합니다. 원자재 비용이 20%라면 가공비가 80%입니다. 100만원짜리 티타늄 덩어리를 400만원 들여 깎는 셈이죠. 더 끔찍한 건 다음입니다. 그렇게 공들여 깎고 나면 90%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절대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저주. 이것이 80년간 인류를 괴롭힌 티타늄의 역설입니다.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완성품 무게는 10kg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 100kg짜리 티타늄 덩어리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1kg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10kg 원석을 깎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남은 90kg입니다. 집, 가루, 절삭, 부스러기. 이것들은 이미 산소에 오염됐습니다. 고온 절삭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며 표면에 사나막이 생긴 겁니다. 이걸 다시 녹여 쓰려면 산소 농도가 5000ppm을 넘어버립니다. 항공기용 티타늄 기준은 500ppm 이하, 10배나 초과한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0kg의 스크랩은 고철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킬로그램당 30달러짜리 티타늄이 킬로그램당 3달러에 팔립니다. 건설용 철근이나 골프채 헤드로 다운사이클링 되는 게 고작입니다. 보잉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수억 원어치 금속이 고철값에 증발하는 셈이죠. 이것은 비단 돈 문제가 아닙니다. 티타늄 광석 채굴부터 재련까지 엄청난 에너지와 환경 파괴를 감수하며 뽑아낸 희소 자원이 일회용으로 소비되는 겁니다. 전 세계 티타늄 공장의 뒷마당엔 거대한 스크랩 산이 쌓여갑니다. 누구 하나 해답을 모른 채로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1990년대 말 러시아 국립재료연구소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티타늄 스크랩에서 산소를 빼내는 기술, 코드명 수소 환원법.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수소 플라즈마를 티타늄에 쏘면 산소가 수소와 결합해 물 증기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실험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소 농도가 5000ppm에서 400ppm까지 뚝 떨어졌죠. 연구진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80년 난제를 풀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산소를 내쫓은 자리에 더 무서운 적이 들어섰다는 것을. 수소 취성.
수소 원자는 너무 작아서 티타늄 결정 격자 사이사이로 파고듭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그러면 티타늄은 내부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망치로 한 번만 쳐도 가루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러시아는 산소를 빼려다 수소라는 독을 집어넣은 셈입니다. 2003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공식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물리학 수준으로는 티타늄 스크랩의 항공기급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티타늄 생산국이 100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8년 대한민국 창원의 한 연구소에서 조용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분말재료연구본부. 그들은 러시아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치고 빠지기. 산소는 빼되 수소가 스며들기 전에 즉각 수소마저 뽑아내는 겁니다. 2단계 트랩 시스템이었죠. 1단계 수소 플라즈마 토치가 티타늄 스크랩을 1만 도로 가열합니다. 산소가 수소와 만나 물증기로 날아갑니다. 이 과정은 단 3분. 러시아처럼 오래 쬐면 수소가 침투하니까요. 2단계 즉시 진공 펌프를 가동합니다. 티타늄 표면에 머물던 수소 원자들이 진공 상태에서 빨려나갑니다. 동시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 추가 오염을 차단합니다.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끈 직후 환기를 하는 것처럼요. 2023년 11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숨을 죽이고 성분 분석기에 샘플을 넣었습니다. 산소 농도 480ppm, 수소 농도 120ppm, 둘 다 항공기 기준 500ppm 이하였습니다. 5000ppm짜리 고철 스크랩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1등급 소재로 환생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기계적 성질이었습니다. 인장 강도 시험 결과 재활용 티타늄이 원자재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930A, F-35 전투기 동체 프레임 기준을 넉넉히 통과하는 수치였죠. 한국재료연구원은 이 기술로 2024년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러시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티타늄 업사이클링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티타늄을 어떻게 빠르고 싸게 공급할 것인가?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2024년 9월 카자흐스탄 악타우 항구에 한국 국적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실은 물건은 티타늄 스크랩 20톤. 목적지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VSMPO 공장이었습니다. 기존 루트라면 북해-수에즈- 인도양을 도는 53일짜리 백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악타우에서 화물은 기차로 옮겨졌습니다. TITR, 트란스카스피안 국제운송로. 카스피해를 가로지른 뒤 카자흐스탄-러시아 철도로 직행하는 노선입니다. 소요 시간 단 11일, 80%나 단축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닙니다. 물류 비용 자체가 재편됐습니다. 해상 운송은 킬로그램당 0.8달러, TITR은 1.2달러로 40% 비쌉니다. 하지만 42일이 절약되며 보관비, 금융비용, 환율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총 비용은 오히려 20% 줄었죠. 더 중요한 건 재고 회전율입니다. 기존엔 2개월치 재고를 쌓아둬야 했습니다. 배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요. 이제는 10일치면 충분합니다. 창고 비용만 연간 수천만 달러가 절감됩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카자흐스탄의 티타늄 재활용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 항-악타우- 한국재료연구원 기술로 무장한 현지 공장 -TITR로 유럽 수출. 이 삼각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한국은 티타늄 허브가 됩니다. 자원은 없지만 기술과 물류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혁신엔 리스크가 따릅니다. 과연 이 전략은 완벽할까요? 2025년 1월 독일 항공청 LBA은 한국산 재활용 티타늄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치마다 성분이 균일한가? 100%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가? 당연한 우려였습니다.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 하나가 고장나면 200명이 죽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이에 대비했습니다. 모든 재활용 티타늄에 QR코드를 새겨 원스크랩 출처부터 플라즈마 처리 시간, 진공도 기록까지 블록체인으로 추적합니다. 보잉의 요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었죠. 초음파 탐상, 엑스레이 회절 분석, 성분 스펙트럼 검사까지 3중 검증 체계를 갖췄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에너지입니다. 플라즈마 토치는 엄청난 전력을 먹습니다. 킬로와트당 전기료가 10% 오르면 원가는 7% 상승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 기술은 에너지 효율에서도 우위입니다. 기존 티타늄 재료는 마그네슘 환원법을 씁니다. 섭씨 1100도에서 며칠간 가열하며
전력을 1톤당 5만 kWh 소모하죠. 한국의 플라즈마 재활용은 1톤당 2만 kWh, 60% 절감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저렴해질수록 한국 방식은 더 유리해지는 구조죠. 세 번째,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카자흐스탄 루트가 막히면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티타늄 광산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호주 퍼스 항구를 통한 태평양 루트도 확보했습니다.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고 가성비는 압도적입니다. 원자재 티타늄이 kg당 30달러라면 한국산 재활용 티타늄은 15달러. 정확히 절반입니다. 보잉 787 한 대에 들어가는 티타늄만 75만 달러 절약됩니다. 이것이 K-방산이 중동과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2028년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상상해보세요. UAM 도시 항공교통은 티타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루미늄으론 너무 무겁고 탄소 섬유는 너무 비싸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진 티타늄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인용 UAM 프레임에만 2억 원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재활용 티타늄이 상용화되면 달라집니다. 프레임 비용이 1억 원으로 떨어지면 UAM 택시 요금이 강남-인천공항 5만 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현실이 되는 거죠. 현대차와 한화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계산해 넣었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탱크는 700기압을 견뎌야 합니다. 티타늄이 최적이지만 현재 탱크 하나에 800만 원이 듭니다. 재활용 티타늄으로 400만 원이 되면 수소차 가격이 전기차와 대등해집니다. 2030년 수소차 시장 100만 대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도 바뀝니다. 삼성 갤럭시의 프리미엄 라인은 티타늄 프레임을 쓰는데 지금은 kg당 50달러짜리를 씁니다. 25달러가 되면 중급형 폰에도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더 튼튼하고 더 가벼운 폰을 절반 가격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박문수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쓰레기에서 미래를 캤습니다. 자원 빈국의 한계를 기술로 넘었습니다. 80년간 인류가 버린 티타늄 스크랩 더미. 그 안에서 한국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티타늄으로 세계를 협박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2025년 오늘 한국은 러시아 없이도 티타늄 강국이 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쟁이 드러낸 약점을 기술이 강점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드론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날, 수소차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날,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티타늄 혁명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